안녕하세요. 오늘 거세를 약간 더 세분화해서 좌절과 박탈과 거세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를 했고, 또 오이디푸스를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이제 세 번째 시기.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째 시기를 얘기할 때 은유의 아버지 은유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호학적으로 학강에 기호학적으로 여기 아버지 은유 기호식,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아기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아버지 이름에 신입한 아버지 이름으로 대체되고, 그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은 이제 분수 기호를 써서 이제 약분이 되는 거죠. 약분이 되고 1이 남는 거고, 주체의 신입피해, 주체 아기의 마음속의 생각, 주체의 신입피해 미지다. 이게 뭔가 모르는데 미지였는데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었고, 그 욕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간직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큰 타자의 큰 타자의 신입향, 무의식의 신입향인 A로 대치되고, 주체는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 팔루시다. 그래서 주체의 신입에는 팔루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소위 아버지 이름의 신입형 아버지 은유의 공식입니다. 아버지 은유의 공식이 어떻게 어머니에 대한 욕망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체돼서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무의식이 되고 팔루스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이디푸스의 세 번째 시기, 소위 이제 오이디푸스의 통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오이디푸스 얘기할 때 깍꿍놀이, 그 실패놀이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패가 이렇게 당겨서 오면 와 엄마가 왔다, 멀리 가면 엄마가 없네를 통해 어머니 너머에 엄마가 없을 때 어머니 너머에 제3자인 아버지 이름을 발견한 아이는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팔루스가 되기를 포기하면서, 그 전에는 첫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팔루스였는데, 그래서 상상적 삼각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이름의 세계가 들어서 이제 상징적 삼각형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팔루스가 되기를 포기하면서 자신이 아버지 이름의 동의시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엄마를 포기한 자리에 엄마를 포기한 자리에 아버지 이름의 신입형을 갖게 된다. 아버지 이름의 신입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의 신입형, 아버지 동의시라는 뜻이죠. 아버지 이름의 동의시를 통해 내가 아버지처럼 그것을 가지면 되겠구나. 그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없고 나는 제로고 엄마의 모든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 팔리스를 가진 그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세의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욕망에서 너 안 돼, 그것을, 그래서 거세의 실제적 아버지의 등장으로 이제 아예 자신이 팔리스를 갖지 못하느냐라는 거세 컴플렉스 문제에 직면한 거다. 거세 컴플렉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느냐 포기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런데 제3자가 나와서 타협하니
제3자를 통해서 룰을 지키면 아버지 이름의 법,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을 지키면서 타협을 해가는 거죠. 그렇듯이 그런 거세 컴플렉스 문제에 직면한 거다. 거세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그 아이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를 겪는 아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늘 직면하는 문제다. 거세 컴플렉스.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본다. 그것도 거세 컴플렉스야. 아 내가 시험을 잘 봐서 평가를 잘 받느냐 아니면 내가 제거되느냐. 그죠? 잘리느냐.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증명이 되는 건데 실패했더라도 내 마음은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이제 성공을 위해서 뭐 경험한 거야. 그럼 별 큰 트라우마가 안 생겨요. 내가 올인했는데 나는 못 실패했어. 그럼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내가 팔리스를 갖느냐 포기하느냐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타협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이 오직 하나만 갖고 그거 아니면 끝이야 라는 사고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실패, 트라우마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런 거네. 그래서 하여간 거세 콤플렉스 문제에 직면한 거다. 이른바 상상적 대상, 팔리스. 여보세요. 상상적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의 대상이 아니라 상상적 대상의 상징적 결여를 말합니다. 거세 콤플렉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성공이라든지 어떤 대단한 목표를 해야겠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상적인 거예요. 헛것이야.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상상적 대상의 상징적 결여를 말한다. 거세라는 것은 그래서 거세를 수행하는 요인은 근친상각 금지를 표상하는 실제 아버지이다. 실제적 아버지. 이거는 근원적 아버지죠. 근원적 아버지다. 아무도 거세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같은 근원적인 아버지가 수행하는 거다. 이 근친상각 금지는 우리 인류에 내려진 최초의 계율이다. 어머니 욕망하면 안 된다. 아버지를 욕망하면 안 된다. 여성들에게는 또 그것이 더 펼쳐져서 가족관계, 온누이 관계에서 욕망하면 안 된다. 근친상각 금지. 친척 간에도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우리 사회는. 근데 그 사회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친상각 금지는 우리 인류에 내려진 최초의 계율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설립하면서 이제 동물처럼 살육이 타협이 된 거예요. 동물처럼 죽고 죽이는 타협이나 가족 관계고 엄마 아빠 관계고 없는 세계잖아요. 그런 죽고 죽이는 동물적인 사회에서 이제 이게 타협이 되면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 인류, 소위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지구를 지배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친상각 금지법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서 해를 끼치는 사람은 또 법으로 남을 죽이면 안 된다, 뭐 남의 물건을 뺏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내려진 최초의 계율이다. 인류의 문화가 금지한 계율이다. 우리가 인류가 사회화되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문화화하고 문명화하려면 이런 계율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복잡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또 생기는 거고, 또 코로나19가 생기고 그 전에 메르스가 뭐 샤스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법률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서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걸 지키자. 합의예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니까 사회도 이제 옛날 그 계율은 이제 슬슬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계율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IT 문화고 과학기술 문명이 많고 뭐 자동차를 몬다든지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새로운 계율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동차와 사람도 치고 뭐 사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요즘은 IT니까 IT 속에서 뭐 범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박사방, N방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또 계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류의 문화가 이 공동체가 금지한 계율이다. 이 금지가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문화는 없다. 그렇죠? 이 계율 때문에 이런 계율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겨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 계율을 따라서 하니까 많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뭔가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가 도구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금신상관 금지가 토대가 돼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다. 이게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문화는 없는 거다.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이 그냥 살육만 있고 서로 죽이고 하고 살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인류는 아니죠. 나중에 무슨 우리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로봇가 탄생을 해가지고 인간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류는 없는 거예요. 인류는 다른 무언가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인류는 이런 이 계율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근친상간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걸 실수로 저질렀다가 평생 그 정신 세계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죠. 주위에 많다. 이게 이제 정신심리적인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실수로 인한 그런 근친상간적인 행위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으로 이런 걸 다 치유할 수는 있죠. 물론 완전히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 죄책감을 이제 시키고 나름의 이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거세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 부모와 아이의 분리 독립의 신입향을 의미한다. 분리 독립의 신입향이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울타리에 있다가 어떻게 분리 독립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분리 독립의 신입향을 의미한다 그 뜻이에요. 거세는 근본적으로 부모와 아이 사이에 맺어진 상상적 관계, 그것을 소위 나르시시즘적 자아도취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나르시시즘,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지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 자아도취적 관계죠.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것에 그런 관계와의 분리, 독립적 실현 과정이다. 실현. 그런 걸 이제 포기해야 돼. 내가 최고고 나밖에 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아니네. 내가 남을 배려하고 관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하고 처해진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겪는 과정, 겪는 실현 과정이다. 실현을 겪는 과정이 바로 거세다. 그리고 우리 늘 그런 갈등 관계, 그런 실현 과정을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거세는 우리를 인간화시키는 거다. 오히려 거세가 더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잘 겪으면서 더 인간화되는 거죠. 시련이 오면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더 인간화되는 거다. 그래서 근친상간 금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간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죠? 언어의 존재가 되지 못했을 거다. 그게 사라지면서 그것이 언어로 대체되거든요. 모든 걸 언어로. 이게 언어는 일종의 아버지 은유의 상징의 기본이 되는 토대이니까 언어의 존재가 되지 못했을 거다. 거세는
고통스러운 일이나 인간화를 위해, 즉 문화의 세계와 문화의 세계, 우리 인간이 만든 문화의 세계와 남녀성의 정체성, 그다음에 언어의 세계, 사회적 삶에 입문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할 필연이다. 그것에는 고통스럽지만 겪어야 할 필연이에요. 나 힘들다고 포기하면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져요. 반드시 그런 것을 극복하고 나름의 지혜에 타협한 그런 것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게 인간이다. 나 이게 힘드니까 나 어디 가서 혼자 살래 그러면 안 된다고 해. 혼자서 어떻게 살아? 거기도 뭐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같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는 거죠. 법이 있고 룰이 있고 그런 거죠. 포기하고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인접한 것으로 대체하여 상징화를 탄생하게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제 그걸 엄마를 포기했으니까 엄마를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장난감이나 자기 곡조실 판다든지 뭐 다른 모든 걸로 대체해서 그게 이제 놀이로 발전되고 그게 음악 예술 뭐 이렇게 해서 승화된다 그랬잖아요. 인접한 것으로 대체하여 상징화를 탄생하게 하고 욕망의 우회적 실천을 용이하게 한다. 우회적으로 실천하는 거. 그러므로 그것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우회적으로 대체하여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바꾸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오히려 그것에는 인간을 인간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이 세 번째 시기에 상징적 아버지가 친히 들어와서 아이를 안심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엄마와 아이가 합일이었고 너무 밀접하고 너무 종속관계였는데 어떻게 보면 숨막히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 이름, 상징적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이를 안심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앞선 시기에는 모든 것이 어머니를 따라 진행됐고 아버지 이름으로 동일시되기 전에는 엄마가 중심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선 세대들 가령 조부모들에게서 아버지 온유가 잘 기능했는지 못했는지 그 판단도 어머니가 결정했다. 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상징적 아버지 온유가 팔리스족 속성부여로 모아지고 투사됨에 따라 아버지 온유, 아버지 법이 거기에 팔리스가 있구나. 그전에는 어머니에 팔리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름, 상징적 아버지 거기에 팔리스가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온유가 팔리스적 속성부여로 모아지고 투사됨에 따라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시련을 겪게 되는 거다.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팔리스 속성부여다. 속성부여로 말미암아 그죠?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시련을 겪게 되는 거다. 중요한 점은 아이가 어머니의 팔리스가 되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이름의 신입형을 받아들일 때 전제 조건은 뭐냐? 아버지 이름으로 상징화된 법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엄마를 포기한 자리에 아버지 이름의 신입형으로 가는 거다. 엄마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회가 온통 폭력의 사회야. 그래서 내가 동일시할 길이 없어. 그러면 아이는 고통 속에 빠지는 거.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는 늘 아버지 이름으로 상징화된 법이 이렇게 휴머니즘의 법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돼. 휴머니즘의 법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류가 쭉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나름의 휴머니즘의 아버지, 상징적 아버지의 법으로 상징화된 어떤 룰이 있다. 그 룰을 따라서 사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다. 저 원시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하죠. 원주민과도 원주민의 룰이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같이 다리 일어나서 남자들은 사냥하러 가고 여자들은 뭐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게 암암리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짐승들을 잡아오면 먹을 걸 가져오면 어떻게 나눈다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남녀가 만난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된다. 또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의 세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나름 있단 말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법이 있어고 법조문을 다 만들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다 규칙들이 있다. 규칙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상징화된 법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다. 동시에 아버지 법으로 상징화된 구조적인 가치가 어머니의 욕망의 중거 가치로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 이름으로 상징화된 이 법이 잘 마음에 내재화돼서 자기 거로 받아들여져 있어야 된다. 어머니 욕망의 중거 가치로 잘 자리 잡고 있어야 아이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된다. 동시하게 된다. 그래야만 어머니처럼 아이도 팔리스 소유의 변증법 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다. 팔리스를 갖지 못한 어머니, 부모가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뭐 키우는 할머니도 있고 팔리스를 갖지 못한 어머니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향해 팔리스를 욕망해야 아이도 그것을 찾아가리라 하면서 그것을 선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의 상징적인 법칙, 그 팔리스, 그것을 욕망해야 아이도 따라가는 거다. 아이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팔리스는 엄마도 가진 게 아니고 아빠도 가진 게 아니야. 그냥 상징적인 기호인 거죠. 상징적인 기호. 우리가 욕망하고 지켜야 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욕망의 신입향이다 이렇게 불러요. 팔리스는 그렇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아이도 그것을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을 욕망하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 만약 어머니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의 법, 아버지의 팔리스 신입향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아이는 자기를 어머니 부모 아이를 키우는 아이는 자기를 어머니의 그런 팔리스와 동일시하게 되며 자신이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생각에 포로가 되어 병을 앓게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자폐하다. 그죠? 이때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아버지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사회의 법, 아버지는 법, 룰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처럼 지멋대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사회의 법을 배우질 못하고 어머니의 욕망의 신입향에 포로가 돼서 자폐도 않는 거다. 그것이 아버지보다 그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그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의 욕망이 아버지 이름으로 대표되는 상징적 법을 잘 따르게 되면 어머니 욕망이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대표되는 상징적 법을 잘 따르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욕망이 상징적 아버지 은유, 아버지 법의 중개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아이도 꺼리낌 없이 아버지 이름에 접근하는 거다. 아이도 그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 이름은 언어와 문화와 같은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법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 휴머니즘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언어로 대표되고 아버지 이름에 관련된 그런 현실의 규범으로 대표되는 상징적 아버지는 더 이상 욕망을 빼앗는 약탈자가 아니다. 상징적 아버지는 더 이상 욕망을 빼앗는 상상적 아버지는 노이놈, 상징적 아버지는 휴머니즘의 아버지다. 더 이상 욕망을 빼앗는 약탈자가 아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의 근친상간 욕망의 방해자가 아니라 인간 세계의 규범과 법을 나타내는 언어적 상징계로 나타낸다. 언어적 상징계죠.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오이디푸스가 통과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법 그 자체가 아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언어 기호들로 증명되는 거지. 아버지가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언어 기호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로 증명되는 게 아버지지, 실제 아버지가 있냐 없냐의 개념이 아니다. 언어 기호들은 말하는 존재의 삶을 증표한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세상에 존재해서 이렇게 사는구나를 이해하는 거죠. 말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급진상간 금지를 명하고 친인척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문화의 근본이요 사랑과 욕망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휴머니즘의 법의 재현일 뿐이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는 이제 여하건 남하건 성의 구별 없이 설명했다. 이제 오이디푸스의 세 번째 시기 지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여하의 운명과 남하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 처음에 전지전능한 어머니와 동일시하면서 양성의 차이를 부인하던 남자아이는 마침내 어머니의 팔리스 결여를 확증하고, 그죠? 어머니의 팔리스 되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가진 아버지와의 동일시. 때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아버지 이름 상징적인 개념이요,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의 동일시를 바랄 것이며 장차 커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를 기다릴 거다. 남아처럼 어머니의 팔리스 결여를 확증하고 어머니의 팔리스 되기를 포기한 여자아이는 갖지 못한 팔리스를 갖고 싶어하는 변중론을 만난다. 그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팔리스를 갖지 못한 어머니를 멸시하고 어머니와 경쟁하면서 아버지의 팔리스가 되기를 변중론에 들어간 거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성들은. 그래서 장차 이것은 바로 여자아이는 아버지에게 매력 끌기, 이것이 이제 더 발전돼서 남성에게 매력 끌기를 수행하면서 여성 되기, 어머니 되기, 모성애를 향해 나아가게 될 거다.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이제 모성애를 갖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버지 운유, 상징적 아버지는 복잡하고 혼잡함에 어떤 명료함을 가져다 줬다. 이제 오이디푸스가 아주 명료하게 맑아졌죠. 굉장히 복잡한데 세계, 세상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기에 따라, 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그것은 참 큰 그림이 명료하게 해줬다. 이게. 그래서 남자아이, 남아에게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사라짐, 소멸을 주고 오이디푸스 통과죠. 그것은 어머니 욕망의 신입향보다 우세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어머니를 포기하고 이제 사회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사회자로 어울려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해가는 게,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어머니의 첫 번째 집착의 형국이 잡취를 감추고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우위를 점한다. 그래서 여성들도 사회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자리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낙강의 오이디푸스에 오면 남성 여성이 이제 이렇게 따로 탁탁탁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와서 사는 건 거의 구분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냥 그 이제 개별적인 상황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우위를 점하는 거다. 결국에 상징계니까, 상징계는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니까, 곧 언어를 대표내는 이제 아버지 룰, 어떤 규범의 세계다. 거기에 이제 상하는 거예요. 팔리스는 남자도 가진 게 아니고 여자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기호의 욕망의 신입향일 뿐이고요. 남하건 여하건 성별의 차이 없이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어머니 욕망의 신입향을 제거하는 거다.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어머니 욕망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제거됐잖아요. 여기 이제 제거 약분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의 신평으로 대체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아버지 은유, 상징적 아버지는 초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 약강은 이 초자를 자아이상으로 더 많이 쓴다. 자아이상. 이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욕망을 포기한 자기의 아버지님의 심평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이상을 찾아가게 된다. 자아이상, 자아이상.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락강의 엘도식에서 이상적 자아에서 자아이상으로 이렇게 갔었죠. 이상적 자아에서 자아이상으로 갔었다. 여기 이상적 자아에서 자아이상을 향해 가는다. 우리는 이상적 자아에서 자아이상을 향해 간다. 오이디푸스가 통과되면 이제 자아이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진실로 아버지 은유로 아버지 이름에 어떤 시니피앙의 기능을 부여한 것은 남녀 구별 없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를 해결해 획기적인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아버지 은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특히 세계의 여러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나라들, 지금도 이제 뭐 아마존에 가면 원시 부족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TV에 가끔 나오죠. 우리 탐사팀이 또 가서 그 사진 다 찍어 갖고 오고 뭐 그 열악한 그런 데 가서 같이 어우러지고 뭐 씨름도 하고 그런 거 다 나오는데 보면, 그죠? 거기에도 가만 보세요. 아, 여기도 룰이 있구나. 아, 남녀 선택하고 어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서는 사춘기라 부르지만 거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랑 같이 살다가 남자를 만나고 짝을 짓고 그러는 거, 그때도 룰이 있어요. 엄마랑 대화하는 거 보니까 몇 번을 자면 그때부터 너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엄마가 얘기해줘요. 아빠가 얘기해줘요. 그냥 그런 건 아빠랑 얘기하는 건 좀 오이디푸스 상에서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 우리 사회도 되게 여성의 성 문제 뭐 이렇게 맨스를 한다 그러면 엄마랑 많이 얘기하잖아. 아빠랑 얘기 안 하고 여성들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또 결혼식 할 때 뭐 이런 거 다 엄마랑 얘기해서 하잖아요. 그 룰이에요. 아버지 이름의 시립형을 따르는 거죠. 사회적 법을 따르는 거죠. 어느 사회나. 그래서 또 분가해서 또 같이 또 해서 살더라도 또 짝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여타의 나라, 다른 나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나라들에게 가령 말리노브스키가 관찰했듯이, 옛날에 말리노브스키가 아프리카를 가서 관찰했는데 어떤 아프리카 민족에서는 외삼촌이 아버지 이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의 역할이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나라들에서 잘 적용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는 인으로 평가됐다. 다양한 그 공동체가 많은 데는 다양한 공동체의 룰이 아버지 이름의 신입형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룰에 따라서 사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에 그것은 각종 형태의 가족, 그죠? 한부모 가족, 뭐 조성 가족, 다문화 가족, 핵가족, 대가족, 비혈연 가족, 위탁 가족, 임양 가족, 시험관 아기 등에서 입증되었고, 왜냐면 그 아이들도 이제 사회 룰이 아버지 이름 대신에 사회 룰을 따라서 살고, 키워주는 부모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 잘 산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자란 애들이 더 훌륭한 애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실제 부모가 너젖이 있는데도 더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 이 오이디푸스적인 기능이 잘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의 문제지 실제 이 부모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오이디푸스, 락강의 오이디푸스가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미래의 과학의 발달로 어떤 형태의 아이가 탄생하든지 아버지 운유, 상징적 아버지의 개념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오이디푸스와 관련하여 락강은 고전적 삼각관계에서 네 번째로 팔리스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그걸 풀어간 거예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핵심이 보니까 팔리스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팔리스의 개념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거기 어떤 욕망, 욕망의 대상, 욕망의 신입형,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것, 그걸 팔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리스는 결국 거세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세의 개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팔리스를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욕망하는 거죠. 결의 범주에서의 팔리스다. 그러니까 팔리스를 갖고 싶은데 없는네. 그러니까 그 팔리스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네. 그래서 팔리스는 남녀 모두에게 결여된 욕망의 신입형이다. 그 욕망의 신입형 작동이 되네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팔리스다, 아버지의 팔리스다, 그럼 엄마의 기쁨조가 되고 엄마를 만족시켜주고 엄마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팔리스는 누군가가 가진 게 아니죠. 없는 거다. 결여되는 거다. 결여됐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다. 그죠? 결여됐기 때문에 채워주려고 하는 거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가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결여된 내 욕망이잖아요. 내 욕망을 저 아이한테 바라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부모의 욕망을 내가 충족시켜주는 팔리스가 된다. 그런 뜻이 결여의 상징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짝짝하면 자기 팔리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인생에 실패, 나는 내 인생 어디 갔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팔리스를 자기 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팔리스 되기 위해서 팔리스 갖기로, 지 스스로가 팔리스 갖기가 되어야 이제 오이디푸스가 통과되는 거다. 그래서 팔리스는 남녀 모두에게 결여된 욕망의 신입형입니다. 결국 팔리스가 되는 단계에서 팔리스를 갖는 단계가 없어요. 자기가 팔리스가 가져야 오이디푸스 통과가 되는 거다. 오이디푸스 통과의 정점이다. 결정이다. 절정이다. 그래서 팔리스 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내가 부모의 팔리스였는데 이제는 내 삶의, 내 인생의 팔리스 가진 내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욕망을 이제 찾고 자아이상을 찾고 자신의 삶을 찾고 그래서 사회에 어우러지고 자신의 자아이상을 향해 가는, 그렇게 될 때 이제 오이디푸스가 통과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오이디푸스가 통과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락강의 거세 오이디푸스를 다 끝내고요. 다음 주차는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정신증에 관련돼서 이제 앞에 피넬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미 배웠어요. 이제는 피넬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배운 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것들만 잡아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2주 남았나요? 2주 하고 2주 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 봅시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